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도성 한가운데 자리한 윤대감댁은 어지간한 세도가 못지않은 권세를 누리던 집안이었습니다. 높디 높은 담장 안에는 화려한 정각이 즐비하였고 드나드는 하인들의 수만 해도 수십에 이르렀지요. 이 집의 주인 윤대감은 나이 50에 접어든 인물로 늘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집안 대소사를 군더더기 없이 처리하는 이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허나 그의 눈 깊은 곳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불안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윤대감댁의 사랑채 마루에는 중년의 사내 하나가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처 마을에서 하인들을 구해주는 일을 업으로 삼는 자였지요. 사내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이번에 데려온 계집아이는 16살로 집안이 기울어 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일솜씨도 서투른 듯하나 시키는 대로 따를 줄은 압니다. 윤대감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여종 따위에 큰 관심을 둘 이유가 없었지요. 그저 집안에 일손이 하나 늘어난다는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들여보내거라. 사내의 뒤를 따라 한 소녀가 마루 앞에 섰습니다. 낡아해진 치마저고리에 먼지투성이인 얼굴, 머리카락조차 제대로 빗질하지 못한 듯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꼼짝 않고 서 있었지요. 윤대감이 무심코 그 소녀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이마의 선, 가늘게 처진 눈매, 작은 코끝의 모양새. 하지만 그것도 잠깐 윤대감은 애써 그 느낌을 밀어내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소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희라 합니다. 목소리마저 가늘고 떨렸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두려운 듯 아무런 기대도 품지 않은 듯한 음성이었지요. 윤대감은 잠시 그 소녀를 응시하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았다. 물러가거라. 안채에 데려가 일을 시키도록 하여라. 소희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주눅든 여종 그 자체였지요. 윤대감은 소희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설마 이제와 살아남아 있을 리가. 그는 중얼거리듯 말을 흘렸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 떨쳐내려 애썼다고 하는 편이 옳겠지요. 소희는 안채로 끌려가 다른 하인들 앞에 섰습니다. 나이 지긋한 종이 소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리 멍청해 보이는 계집을 어디 쓴단 말인가. 자네는 글은커녕 셈도 할 줄 모르겠구먼. 소희는 대답 대신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종려는 한숨을 내쉬며 손짓했지요. 저리 가서 부엌길이나 거들거라. 그릇 깨지 않게 조심하고. 소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조차 어색하고 느렸지요.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리 둔한 계집은 처음 보는구먼. 말도 제대로 못하니 답답하기 그지없겠어. 그러게 말일세. 그저 멍하니 있기만 하니 제 밥값이나 할는지 모르겠군. 소희는 그 모든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집안 곳곳을 돌며 시킨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서툰 듯한 움직임 속에서 집안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지요. 안채의 장독대가 어디 있는지, 사랑채로 가는 지름길이 어디인지,
고가는 어느 방향에 있는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았던 사람처럼 척척 찾아냈습니다. 허나 겉으로는 여전히 멍한 듯 느린 듯 행동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일부러 그릇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물동이를 나르다 중간에 쉬어가며 힘들어하는 척도 했지요. 하인들은 소희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계집 정녕 쓸모가 없구먼. 하지만 소희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그 시선은 날카롭게 집안 곳곳을 훑고 있었지요. 누군가를 찾는 듯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대감은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오래된 문서 하나를 꺼내들었지요. 그 문서에는 몇 년 전 멸문당한 한 양반가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분명 죽었을 것이다. 아무리 살아남았다 한들 이제와 나를 찾아올 리 없어. 그저 어린 것이었을 뿐인데.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으나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그 여종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설마, 정말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윤대감은 황급히 문서를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지요. 문이 열리고 26된 딸 다미가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 다미로구나. 그저 서찰 몇 통을 정리하고 있었다. 다미는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살폈으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손히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지요. 윤대감은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하인들이 머무는 작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모두 잠든 뒤였지요. 어둠 속에서 소희는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낮의 멍한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예리한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듯한 빛이 담겨 있었지요. 이제 시작이다. 소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그렇게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희가 윤대감댁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소희는 집안에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자리를 잡았지요. 말수가 적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탓에 다른 하인들조차 그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허나 윤대감댁의 외동딸 다미만은 달랐습니다. 다미는 26의 나이에도 시집을 가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집안이 귀하다 보니 마땅한 혼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까닭이지요. 그래서인지 다미는 집안일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했고 하인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까다롭기로 소문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미는 안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소희가 빨랫감을 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다미는 무심코 소희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계집아이 분명 보름 전에 처음 왔다고 했는데 소희는 빨래터로 가는 길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장독대를 지나고 우물가를 돌아 뒷곁 한쪽 구석진 곳까지 마치 수십 번도 더 다녀간 길처럼 자연스러웠지요. 다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구나. 처음 온 계집이 어찌 저리기를 잘 알까? 며칠 뒤 다미는 또다시 소희의 행동에서 묘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안채 사랑방을 청소하던 소희가 먼지를 털던 중 벽장 안쪽 깊숙한 곳에 보관된 낡은 베갯모를 단번에 찾아낸 것이었지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물건으로 집안 살림을 오래 맡아온 종년조차 가끔 헷갈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미는 소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소희라 했느냐? 예, 아씨.
소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지요. 너는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보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집안 구석구석을 그리 잘 아느냐? 소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그저 눈치가 조금 빠를 뿐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소희를 노려보았으나 소희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주눅들고 겁에 질려 보여 다미는 결국 손을 내저었지요. 머리는 비었으되 눈치만 빠른 계집이로구나. 물러가거라. 소희는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허나 다미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았지요. 설명할 수 없는 위기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대감은 다미를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아버지와 딸은 마주 앉았지요. 아버지,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윤대감은 잠시 말없이 다미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미야, 요즘 새로 들어온 여종 소희라는 아이 말이다. 예, 아버지. 그 아이가 어찌 되었습니까? 그 아이는 건드리지 말거라. 다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이상했지요. 한낱 여종 하나를 두고 이런 당부를 하다니 말입니다. 건드리지 말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아이에게 특별히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다. 내버려 두거라. 윤대감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미는 더욱 의아해졌지요. 평소 집안 하인 따위에는 관심도 두지 않던 아버지가 왜 유독 그 계집아이만큼은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다미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으나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소희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분명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며칠 뒤 다미는 일부러 소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소희를 불러 심부름을 시켰지요. 소희야, 사랑채 윗방에 가서 서안 위에 놓인 붓을 가져오너라. 예, 아씨. 소희는 고개를 숙이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다미는 멀찍이 서 그 뒤를 밟았지요. 사랑채는 여러 방으로 나뉘어 있었고 윗방이라는 것도 두 곳이나 되었습니다. 처음 온 여종이라면 당연히 헤맬 만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소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미가 말한 바로 그 윗방, 그 서안으로 곧장 향했지요. 다미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하다. 저 계집, 분명 이 집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소희가 붓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다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정녕 이 집에 처음 온 것이 맞느냐? 예, 아씨. 처음입니다. 거짓말. 다미는 소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뺨을 감쌌지요. 다미는 소희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것이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두고 보겠다. 소희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만 말했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씨. 다미는 소희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다미의 소희를 향한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미의 의심이 깊어질 무렵 소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둔하고 무지한 여종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집안 곳곳을 살피는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녀가 특히 관심을 두는 곳은 윤대감의 서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미는 서재에서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출타 중이라 혼자 서찰과 문서들을 살펴보던 중이었지요. 다미는 한 장부를 펼치다가 난해한 글자 몇 자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란 말인가. 아버지께서도 참. 바로 그때 마침 청소를 하러 들어온 소희가 다미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소희의 시선이 아주 짧은 순간 그 장부 위에 머물렀지요. 다미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예, 아씨. 소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미는 장부를 들어보이며 물었지요. 이것이 뭐냐? 소희는 눈을 내리깔고 손까지 떨리는 듯 움츠렸습니다. 저는 글자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예, 아씨. 글자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다미는 소희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소희는 온몸으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었지요. 떨리는 입술, 움츠러든 어깨, 땅만 보는 눈동자. 다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내 주제의 글자를 알면 그게 더 이상하지. 소희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미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썩 물러가거라. 보기만 해도 답답하구나. 소희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 밖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윤대감이었지요. 윤대감은 급히 돌아온 길에 우연히 서재 앞을 지나다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소희가 장부를 바라보던 그 짧은 순간의 눈빛을 똑똑히 보았지요. 그것은 분명 글자를 아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이해하고 파악하고 기억하는 눈빛. 윤대감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소희가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설마 정말 그 아이가. 하지만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함부로 다그쳤다가는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 수도 있었지요. 윤대감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모두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라 혼자였지요. 소희는 그릇을 씻다가 문득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킬 뻔했구나. 더 조심해야 해. 바로 그때 누군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요. 윤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소희는 황급히 그릇을 놓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윤대감은 소희를 내려다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희라 했느냐? 예, 대감마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소희는 고개를 더욱 깊이 조아렸습니다. 저는 그저 가난한 집딸로 집안이 기울어 일이 팔려왔었습니다.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윤대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지요. 앞으로 서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알았느냐? 예, 대감마님. 명심하겠습니다. 윤대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소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지요. 윤대감의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뒤에야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분노와 증오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소희는 일부러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안채 마루를 닦다가 물동이를 엎질러 버린 것이지요. 물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소희는 허둥대며 걸레질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저 계집, 또 사고를 쳤구먼. 하인들이 달려와 소희를 나무랐습니다. 소희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사죄했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멍청한 것 같으니라고. 물동이 하나 제대로 못 나르나.
멀찍이서 이 소란을 지켜보던 윤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소희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저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의심이 기우였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니다. 그저 어리석은 계집아이일 뿐이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이다. 윤대감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희는 그의 뒷모습을 힐끗 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지요. 그녀의 입가에 아무도 모르게 미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연기가 성공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요. 하지만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들킬 듯 말 듯한 이 위태로운 줄타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소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소희가 윤대감댁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미의 소희를 향한 감정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지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의심, 그리고 묘한 위기감이 뒤섞여 다미는 소희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미는 소희에게 아침상을 들고 오라 명했습니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상을 들고 들어서자 다미는 일부러 소희의 발을 걸었지요. 소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쏟아졌습니다. 아! 소희는 작게 신음했으나 곧 참았습니다. 다미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제대로 들지도 못하느냐. 손이 그리 후들거리나. 죄송합니다, 아씨. 소희는 화끈거리는 손등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미는 상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산산이 깨졌지요. 이걸 당장 치우고 다시 가져오너라. 이번엔 제대로 들고 오고. 예, 아씨.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도편에 손가락이 베었지만 그녀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지요. 다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며칠 뒤 다미는 또다시 트집을 잡았습니다. 빨래가 제대로 마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지요. 이 계집아, 빨래를 이따위로 하느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몇 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하느냐. 다미는 소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소희는 바닥에 쓰러졌지요. 다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저 계집에게 회초리 10대를 치거라. 예, 아씨. 하인들은 주저했으나 다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마당에 꿇어앉혀졌고 회초리가 종아리를 내리쳤지요. 소희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신음소리조차 목구멍 깊숙이 삼켰습니다. 10대의 매가 끝난 뒤 소희는 절뚝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미는 차갑게 말했지요. 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해라. 알겠느냐? 예, 아씨. 명심하겠습니다. 소희는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다미는 그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구박해도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는 그 태도가 오히려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다미는 다른 하인들에게도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저 계집애와 어울리지 말거라. 만약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모두 내 눈밖에 난 것으로 여기겠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소희는 완전히 고립되었지요. 식사 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먹었고 잠잘 때도 가장 춥고 좁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소희는 부엌 아궁이 옆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요. 그저 목 뒤에서만 울음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소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지요. 이 모든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편 윤대감은 다미의 행동이 도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서지 못했지요. 소희를 감싸는 순간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대감은 다미를 불렀습니다. 다미야, 소희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는 말거라. 아버지, 저 계집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건방지기까지 합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목숨이 있는 것을 너무. 아버지께서는 어찌하여 유독 저 계집만 감싸시는 겁니까? 다미의 날카로운 질문에 윤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손을 내저었지요. 그냥 적당히 하라는 말이다. 다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으나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욱 큰 의혹이 자리 잡았지요. 아버지도 뭔가 숨기고 계신다. 저 계집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날 밤 다미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요. 소희의 피투성이가 된 손과 멍든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그 불편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저 계집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야 한다는 말인가. 다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문득 눈을 피했지요. 자신도 모르게 양심이 찔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저 계집이 얄미운 것뿐이야. 그저 그것뿐이야. 다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지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윤대감댁의 기와 지붕을 두드리며 소란스러운 소리를 냈지요. 대문 앞을 지키던 하인들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빗속에서 한 그림자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중년의 여인이었지요. 비에 흠뻑 젖었음에도 그녀의 자세는 곱고 단단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인일로 이 밤중에 찾아오셨습니까? 옛 인연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윤대감께 연월이 찾아왔다 전해주십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 윤대감에게 전했지요. 윤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월이라고? 예, 대감마님. 옛 인연을 찾아왔다 하였습니다. 윤대감은 손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지요. 들어오라 하여라. 연월이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이 또렷이 드러났지요. 단정한 이목구비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요, 연월. 오랜만입니다, 대감마님. 연월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윤대감은 하인들을 모두 물리고 문을 닫았지요.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소? 먼저 제가 찾아볼 리가 있습니다. 연월은 윤대감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향했지요. 윤대감은 뒤따르려 했으나 연월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연월은 어둠 속을 헤치며 부엌 뒤편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소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몸 곳곳에 상처와 멍이 있었고 얼굴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연월이 문을 열자 소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으나 그녀는 곧 참았습니다. 어르신. 그래, 여기까지 잘 견뎌왔구나. 연월은 소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소희의 상처 입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내가 모르는 척, 멍한 척 지낸 덕에 목숨을 부지한 것이다. 잘했다. 저는 그저 주신 밥이나 먹을 뿐입니다. 소희는 끝까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월은 쓸쓸하게 웃었지요. 그래, 그렇게 계속 살거라. 조금만 더 버텨라. 곧 저 집의 죄가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니. 연월은 소희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랑채로 향했지요. 윤대감은 초조하게 연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월이 들어서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희를 만났소? 예. 그 아이가 정말 그때 그 아이요? 연월은 대답 대신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대감마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10년 전 대감마님께서 무너뜨린 그 집안을 말입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소. 살아남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 남의 집안을 역적으로 몰아 멸문시키셨지요. 재산을 지키려 허위 고변을 올리셨습니다.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윤대감은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연월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지요. 그 와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그 아이가 죽었을 거라 생각하셨겠지요. 그 아이는 이미 죽었을 것이요. 그렇게 어린 것이 어찌 살아남았겠소. 아이란 죽은 것처럼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지요. 이 집 안 어디쯤에서. 연월의 말에 윤대감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연월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소희가 정말 그 집안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지은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연월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대감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으나 연월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지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연월은 그 말을 남기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대감은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무너져 내렸지요.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내 집 안에. 그날 밤 윤대감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죄가 그를 짓누르며 괴롭혔지요. 한편 소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월의 방문으로 인해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월이 다녀간 후 윤대감댁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대감은 날이 갈수록 초조해했고 소희를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렸지요. 그는 소희가 지나가는 길목을 일부러 피했고 혹시라도 눈이 마주칠라 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뒤 연월이 다시 윤대감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대낮이었지요. 그녀는 당당히 대문을 들어서며 윤대감을 찾았습니다. 대감마님을 뵈어야겠습니다.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윤대감은 서재에 숨어 있다가 결국 연월을 들이라 명했지요.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연월은 품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대감은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지요. 이것은 10년 전 대감마님께서 올린 고변문의 초본입니다. 허위로 작성된 것이지요. 어디서 그런 것을. 윤대감은 손을 뻗어 문서를 빼앗으려 했으나 연월은 재빨리 거두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증거는 많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그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꾸민 일들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지요. 윤대감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흘렀지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이오?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죗값을 치르시라는 것뿐입니다. 연월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윤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지요. 그 아이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소. 그렇게 어린 것이 어찌 살아남았겠소. 어린 것이라 하셨습니까? 대감마님께서 멸문시킨 그 집안에도 대감마님만 한 어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께서는 한 집안을 통째로 지옥에 빠뜨리셨지요. 연월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지요. 곧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연월이 떠난 후 윤대감은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지요. 멸문당한 그 집안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한편 다미는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평소에도 과묵했던 아버지가 요즘은 더욱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서재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가 났지요. 어느 날 저녁 다미는 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종이 타는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들렸지요. 이제 와서 들통날 줄이야. 그 아이가 정말 살아있었다니. 다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요. 소위 그 계집이 정말 그때 그 아이란 말인가. 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희가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다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녀는 문득 소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그 얼굴,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 다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죄책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저 계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을 해치려는 것이 분명해. 저 계집만 없으면. 다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녀를 더욱 소희에게 적대적으로 만들었지요. 그녀는 소희를 없애버릴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다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안의 귀한 비단 한 필을 몰래 치워두고 그것을 소희의 방에 숨겨둘 생각이었지요. 그리고는 도둑으로 몰아 내쫓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미는 밤중에 소희가 잠든 사이 그녀의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지요. 안에서는 소희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소희는 촛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요. 낮에 맞은 상처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다미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단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울처럼 맑은 달빛 아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다미는 비단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지요. 내일 반드시 소희를 이 집에서 내쫓으리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미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치워둔 비단을 소희의 방 짐 속에 몰래 숨겨놓았지요. 그리고는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안의 비단 한 필이 사라졌다. 당장 모든 방을 뒤져라. 하인들은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다미는 일부러 소희의 방을 마지막에 뒤지게 했지요. 다른 방들을 모두 뒤졌으나 비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씨, 소희의 방만 남았습니다. 그럼 거기도 뒤져보거라. 하인들이 소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희는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급히 불려왔지요. 그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하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곧 하인 하나가 소희의 누더기 이불 속에서 비단을 꺼내들었습니다. 아씨, 여기 있습니다. 다미는 차갑게 웃으며 소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소희는 고개를 들어 비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지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내 방에서 나온 것인데 저는 그런 것을 둔 적이 없습니다. 다미는 소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소희는 바닥에 쓰러졌지요. 도둑질한 주제에 발뺌까지 하느냐. 이런 것들을 그냥 둘 수 있으랴. 당장 곤장을 쳐서 내쫓으라. 하인들이 소희를 끌어내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지요. 연월이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관복을 입은 관리 둘이 따라왔지요. 다미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찌 함부로 남의 집에? 저는 연월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한성부에서 오신 분들이십니다. 관리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대감은 어디 계시오? 윤대감이 사랑채에서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관리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대감, 당신은 10년 전 허위 고변으로 한 양반가를 역적으로 몰아 멸문시킨 죄로 체포되었소. 다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대감은 고개를 떨구었지요. 연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훔친 이는 저 아이가 아니라 저 아이의 집안을 훔친 대감이겠지요. 다미는 연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께서 10년 전 멸문시킨 집안, 그 집안의 마지막 남은 핏줄이 바로 저 소희입니다. 다미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지요. 다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저 계집이. 관리들이 윤대감을 포박했습니다. 윤대감은 저항하지 않았지요. 아버지. 다미가 달려들었으나 관리들이 막아섰습니다. 비키시오. 이자는 역적을 만든 죄인이요. 아버지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다는 겁니까? 연월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재산을 지키려 무고한 집안을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허위로 증거를 꾸며 올렸고 그 결과 한 집안이 통째로 사라졌지요. 그리고 그 집안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다미는 비틀거렸습니다. 연월은 말을 이었지요. 아씨는 알고 계십니까? 아씨께서 그토록 괴롭힌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를. 다미는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신도 자신의 지능도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지요. 다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다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윤대감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소희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지요. 관리들이 윤대감을 끌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다미와 소희, 그리고 연월만 남았습니다. 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그 집안이. 연월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미는 소희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지요. 아씨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셨든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그 말에는 용서도 저주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성급기만이 있었을 뿐이지요. 다미는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윤대감은 관아로 끌려가 국문을 받았습니다. 허위 고변과 재산 강탈, 한 집안을 멸문시킨 죄가 낱낱이 밝혀졌지요. 연월이 모아둔 증거들은 명백했고 증인들의 진술도 일치했습니다. 사흘 만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대감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지요.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은 원래 주인의 후손에게 돌려주라는 명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윤대감 자신은 먼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지요. 윤대감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집안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귀한 물건들을 하나씩 걷어갔지요.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넓던 저택은 텅 비어갔습니다. 다미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녀에게는 친척집에서 잠시 머물 수 있다는 통보만 왔습니다. 아씨, 이제 떠나셔야 합니다. 관리의 말에 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지요. 그리고 부엌 뒤편 소희가 머물던 그 작은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희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연월과 함께 떠난 지 사흘이 지났지요. 다미는 그날 이후 소희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미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윤대 감댁의 현판이 내려지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친척집에서의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한때 귀한 양반댁 교수였던 다미를 아무도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눈칫밥을 주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미는 그곳을 나와야 했습니다. 다미는 도성 외곽에 초라한 초가 한 채를 얻었습니다. 생전 처음 스스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러 다녔지요.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까맣게 탔습니다. 어느 날 다미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나물 몇 단을 사려고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 문득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장터를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초라하지는 않았으나 화려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평범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연월이 함께 걸었습니다. 다미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으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때 소희가 고개를 돌려 다미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다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희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지요. 그동안 내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내게 빚진 마음을 잊지 않고 살겠다. 다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지요. 소희는 잠시 다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여종으로 있었을 뿐입니다. 아씨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셨든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소희는 용서한다고도 저주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과거와 선을 그을 뿐이었지요. 다미는 그 말에서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소희는 다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아씨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말을 끝으로 소희는 연월과 함께 장터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미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이후 다미는 달라졌습니다. 장터에서 힘겨워 보이는 이들을 보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 애썼지요. 떡 하나라도 쥐어주고 짐을 함께 날라주었습니다. 과거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남은 생을 다른 이들을 아끼며 살기로 했지요. 그것이 소희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믿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 봄날 연월과 함께 길을 걷는 소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눈빛도 평온했습니다. 누구도 소희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어떤 집안 출신이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살다 지나간 여종 하나 있었지라고만 기억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연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지켜냈는지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낸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소희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지요.